자, 시간이 돼서 저희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가 기획포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학년도 1학기 첫 번째 이 포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 이재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어, 이 박사님은 현재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연구센터장도 맡고 계십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인데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 도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정부 정책에 관여하시고 또 여러 이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그 스마트 도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좀 이렇게 널리 알리시는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 뭐 이런 쪽에도 많이 그 우리의 경험들을 좀 공유하시는 그런 국내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사님께서 스마트 시티의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4, 50분 정도 특강을 해주시고 또 끝나고 나서 참여자들의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스마트 시티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주요한 내용은 저희가 이번 달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이제 제4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이라 그래서 새로운 국가계획이 아마 발표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도시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서 처음 출발했던 거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였고요. 그 정책이나 제도가 좀 정립돼서 그 제대로 출발했던 거는 2008년 이제 유비쿼터스 도시법이라는 거 만들어지면서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 도시법에 의거해서 이제 제1차 그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됐었고요. 5년 동안. 그다음 그 2014년 기점으로 해서 제2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 만들어졌고, 요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표현을 이제 그 국내의 이제 브랜드명으로서 이제 계속 사용해 왔다가 2015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열풍이 불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 자체를 저희가 스마트 도시법으로 기존 유시티법을 스마트 도시법으로 재개정하게 되고 그 이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 도시 그 국가 계획 명칭 자체도 3차부터는 이제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그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4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여기 LH에서도 아주시지만 주로 이제 LH 주도하에 스마트 시티 그 LH의 여러 가지 산업 지구들을 좀 스마트 시티화 하는 것들 계속 추진해 왔고 전체적으로 한 74개 사업 지구들을 스마트 시티화 초반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리적 인프라들 구축하는 거였고요. 2010년대 때는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앞에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물리적인 시설물 측면이었다면 2010년대부터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연계 통합하는 그런 사업들 추진했고 세 번째 3차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증 사업이라 그래서 기존에 안 해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간이 참여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어떤 거버넌스 중심의 새로운 좀 실증 사업들 여러 가지 도입해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거 자세히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가 나온 게 제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이고요. 그 안에 비전 및 목표나 추진 전략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추진 전략 중에서 이제 각각에서 제일 중요하게 작동했던 거는 1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저희가 제도 지침 같은 것들 다 저희 연구원에서 다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핵심 기술 개발이라서 R&D를 했었는데 1차 때 만들어진 R&D 성과물 자체가 2차 때 본격적으로 확산한 통합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1차 때 통합 플랫폼 만들었고 2차 했을 때 통합 플랫폼을 그 전면적으로
보급 확산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 3차 때 만들어진 R&D 성과물이 데이터 허브인데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확산은 이제 4차 때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을 저희가 계속 취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 저희가 1차 유비쿼터스 시티나 2차 유비쿼터스 도시 그 국가 전략 기간 동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기술 중심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걸 연결하는 세상들을 좀 꿈꿔왔었는데요. 이게 실제 도시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라는 게 사람들이 살고 규제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기술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는 거의 모조리 실패를 했었고요. 그 실증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약간은 도시적 관점에서의 접근들, 규제 같은 경우도 규제 유예책들을 같이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민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굉장히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때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성과들이 혁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1, 2차 때 그 UCT 기술 중심적인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전환을 했는데 요건 그때 이제 좀 다행스럽게 저희가 1차, 2차 때만 했어도 저희 다른 해외 국가나 도시들에서 스마트 시티를 논의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15년 기점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이니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붐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그 해외 여러 국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저희가 같이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논의의 폭이 좀 다양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이제 해외의 어떤 논문들, 학술적인 부분들을 다 끌고 모아서 8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설정했었는데, 첫째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서 기술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크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뭔가를 해결할 때 기술의 성능을 높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도시가 추구해야 될 정량적인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들을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걸로 잡았고요. 그다음 민관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그다음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같이 합해서 가져갈 수 있는 약간 그 경쟁할 수 있는 구도의 좀 상향식 실정.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그 각 지자체에서 그 맞는 것들을 기업들과 같이 논의해서 가져오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 왔었고요. 시민 참여 리빙랩이라는 거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단어지만 사실 리빙랩이라는 단어 자체 쓴 것도 그 별로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가 시민 참여 리빙랩이라는 것들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다음 그 이에 따른 산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서 이제 어반테크 기업 관련된 것에 대한 논의도 조금 본격적으로 추진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부분도 조금 그냥 정부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뭐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제가 SPC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사실 본격적으로 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로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좀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고, 요 8가지 자체는 실증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 8개 요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4차 이제 만들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큰 메가 트렌드를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과 도시 공간 혁신이라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초연결, 초지능화가 정말로 이제 가능하게 된 시대라고 이제 보게 됐고, 그것들이 공간이랑 어울려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들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국내에서 스마트 도시 관련된 정책이나 법 자체를 국토부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환경부의 어떤 중점적인 그런 그 내용들 자체를 사실은 부처 간에서 좀 거부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해외에서는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적 수단인 스마트 시티를 그 국내에서는 잘 활용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환경부랑 약간 국토부 간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이번부터 요 내용 자체를 스마트 시티 파트에서 되게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또 설명드릴게요. 국내 인구 감소나 지역 격차 확대로 인해 가지고 어떤 포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포용성 관련된 거는 또 하나의 키워드로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술 자체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변화 가속화들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그럼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스마트시티에서 이용할 건가 뭐 이런 거 고민을 했었고요. 글로벌 스마트 도시 자체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는 뭐 매년 레포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한 세 개 레포트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15%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15에서 25까지 뭐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면 뭐 현재는 유럽이나 이런 데가 세지만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쪽 지역이 한 30% 정도 연평균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는 쪽은 또 아시아 쪽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 글로벌 스마트 정책 동향 관련돼서 이제 각 이 그 국가들이 스마트 시티를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일단 EU 쪽은 EU의 이시의 그 스마트 시티 커뮤니티라는 그 조직 같은 게 있는데 EIPSCC라고 해가지고 그 조직에서 일단 EU 전체에 대한 스마트 시티 정책을 리딩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되게 과감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2030년까지는 총 100개 도시를 기후적립적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2050년까지는 유럽 내 모든 도시들을 기후적립적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유럽에 있는 도시들의 스마트 시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관심 있으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옴시티라 그래가지고 더 라인 비롯해가지고 한 4개 정도 굉장히 최첨단의 친환경적인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국내 기업들도 현재는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이번에 또 네이버 뭐 이런 데들도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쪽 프로젝트들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로 그냥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끼리는 좀 얘기들은 많아요.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총리 산하에서 그 본격적으로 스마트 시티 정책을 그 중앙의 가장 최상위 결정 기구에서 리딩하고 있는 그런 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이름이 좀 유치하다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쨌든 슈퍼시티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민 중심적으로 시민의 요구 사항에 맞는 어떤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그런 것들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뭐 비공식적으로 700개 이상 스마트 시티 만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은 지금은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요즘은 좀 약간 AI 중심적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내 스마트 도시 동향이라 그래서 뭐 연관 키워드 같은 경우 분석 잠깐 했었고 범정부 정책 방향이라 해서 5차 국토종합계획이나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이랑 같이 연계되도록 저희가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을 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번에 나왔던 거 잠깐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보통 국가계획 수립하면 짧은 게 5년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도 5년이고 일반적으로 저희 도시계획 같은 경우 20년씩 하고 있는데요. 그 종합계획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제 올해부터인가 저희가 3년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계획도 이제 속도가 이제 엄청나게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어이구, 제가 뭐를 잘못 눌렀나 보네요. 그죠? 예. 네, 죄송합니다. 여기 뒤 위에 오타인데 여기 다른 발표 때 쓴다고 실제 공간 정보 기본계획은 잊어주시고요. 예. 그 저희가 한 지난 5년 동안 앞서 얘기했던 실증 사업이라는 걸 추진했었어요. 근데 그 기존 도시 대상으로 실증 사업 했는데 한 400여 개 정도 새로운 솔루션들을 구축해가지고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2018년만 해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개 안 됐던 스마트 시티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2023년이 되면서 이제 전국에 한 147개 지자체까지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 추진을 했고, 어, 실증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좋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더 좋은 부분들은 그 지자체들에서 시민들과 협력하고 기업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스마트 시티 서비스나 기술들을 만드는데 익숙해졌다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400여 개 솔루션 구축했다고 자랑을 하듯이 썼지만 사실은 여기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실증 사업을 하는 이유는 되게 한 지역에 그 국가 예산을 밀어 넣어 가지고 좀 되게 혁신적인 사업을 만들어내면 이거를 다른 지역에 확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저희가 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에 맞는 거 새로운 거 막 만들다 보고 근데 비슷한 제목의 유형도 한번 실증을 했던 그 사업 성과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산의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지난 5년 동안 했던 사업들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로운 사업들 많이 했는데 저희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수요응답 버스라 그래가지고 그 부르면 오는 버스 노선 계속 바꿔서 오는 요거는 요새 이제 그 많이 경기도 쪽으로도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종시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기술만 들어갔을 때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게 그때 같이 요 사업을 했을 때 규제 샌드박스라 그래가지고 그 대중교통은 정해진 노선을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규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랑 그다음에 여기 그 실시간으로 새로운 노선을 계속 사람들이 타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AI 기술을 활용했었고요. 그때 당시 그러다 보니까 그 단순하게 이제 공공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민간 기업이 같이 들어와서 했었고, 근데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대중교통 수단을 새롭게 만드는 거에서는 공공의 협력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 협력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이거를 탑승하면서 고쳐 나가야 될 것들 체크해가지고 요 사업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같이 해 나가는. 그러니까 비록 그 도시내 서비스지만 저희가 소프트웨어 게임 만들듯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저희 계속 개발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도 같이 가져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 이제 주차 공유나 무인 드론, 뭐 미래형 주유소 이런 것들 이전 같으면은 결코 해보지 못할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 한번 추진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업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깨달은 거는 실증이란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있는데 저희가 확산에는 실패했다. 그다음 지속 가능성 측면도 조금 실패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느껴서 그러면 이 이후에 확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조금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스마트 시티의 그 테마들을 보면 기후 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이 굉장히 큰 주제로 현재는 잡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놓쳐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테마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그 데이터 허브라는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중심 스마트 시티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완료했고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져야만 이 EU AI 디지털 트윈까지 연계가 가능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 저희가 민간 기업 지원이다 그러면 전시하고 해외 로드쇼하고 뭐 이런 정도였었는데 정말로 이제 그 기업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말 공간들까지 같이 만들어 나가는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 해외 진출 지원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4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일단 비전으로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 도시 구현이라 그랬고요. 요 목표로서 세 가지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첨단 디지털 공간, 혁신 공간, 스마트 공간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해놨고요. 요거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추진 전략이 네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공간 모델 확산하는 거. 요거는 공간 관련된 이야기예요. 두 번째 거는 AI 데이터 중심 도시 기반 구축한다.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민간 친화적 산업 생태 조성은 요거 말 그대로 산업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번째 K 스마트 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 요거는 해외 진출 관련된. 그래서 뭐 공간 관련된 뭐 요거는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신규 사업이라고 해도 되고 공간을 대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요거 뒷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되게 세게 들이미는 한 단어 자체가 여기서 저희가 플랫폼 도시라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왜 이쪽으로 지금 기술이 중심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도입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또다시 기술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표준화를 시켜야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확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 확산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만을 조금 보강한 게 플랫폼 도시로 보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그 플랫폼 도시라는 게 그럼 뭐냐? 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as is라 그래서 보면 그 새로운 솔루션을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외부의 타 지역을 도입할 때도 똑같이 새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비용도 너무 커져 버리고요.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돼요. 모든 지역에 이거를 해주기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데이터 허브라는 통판이 있고 솔루션들 자체는 무조건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 데이터 허브에 무조건 붙이게 돼 있어요. 그 이전의 사업들, 솔루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나 데이터 허브도 각자 다른 업체에서 다 만들었었거든요.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향후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거를 사용을 못해요. 타 지역에서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저희 그 데이터 허브라는 이 플랫폼 자체는 정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표준화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이 이 데이터 허브에 붙는 순간 어찌됐든 표준화가 될 거라고 상상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자체는 일단 오픈소스라고 데이터들 자체도 전부 다 표준화돼서 데이터 허브로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서 그러면 이후에 데이터 허브라는 이 플랫폼은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솔루션 들어가는 거는 이 플랫폼에 붙이기만 하는 방식,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좀 획기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한 70% 정도는 든다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새롭게 뭐를 한 때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새로운 솔루션들 나오는 것들 자체는 전부 표준화 시켜가지고 확산에 용이하게 만들겠다라는 요게 일단 기본적인 스마트 시티 플랫폼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플랫폼은 어차피 표준화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도 표준화될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도 표준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모든 도시들이 이런 표준화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타 도시나 타 지역이랑 연결하는 것도 훨씬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쉽게 서비스 확산하고 타도시와 좀 자유롭게 데이터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컨셉이 일단 플랫폼 도시고요.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 플랫폼적인 측면이고요. 그 좀 전에 저희가 실증을 위해서 만들었던 시민 참여라든지 민간 거버넌스나 규제 샌드박스 이 개념은 그대로 들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 확산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더 쉽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특히 쉽고 빠르게 경제적으로 확산하겠다. 이게 키워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앞서 얘기했듯이 기후위기 대응이나 디지털 평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의 가장 큰 아젠다 중에 하나예요. 스마트 시티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고 주요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 각 지자체들도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그 기후위기 대응이랑 디지털 포용성이 계획 수립 의무 사항으로 좀 명시되고 그다음에 국토부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스마트 도시 지원 사업 추진할 때 35% 정도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이나 디지털 포용성 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환경적인 뭔가를 계속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저희가 실증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새롭게 주차장을 도입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탄소 절감의 효과를 목표치로 제시를 하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란 얘기예요. 이게 진짜로 이전 같은 경우는 교통정체 해소가 문제 해결의 방식이었다면 그거 말고 동시에 교통정체 해소하면서 탄소 절감도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같이 봐줘라. 그래서 탄소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그 그냥 교통 서비스면 그거를 기후위기 대응 서비스로 인정해 주겠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에서 정말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걸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대응에 뭔가 이렇게 기여를 했다면 인정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해서 어쨌든 그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 관련된 레퍼런스를 좀 많이 만들어 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해외 쪽으로 저희가 조금 과시하기 위해서나. 음.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민간 탄소 중립 도시나 수소 도시 같은 경우 이제 국토부에 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종합계획에서 이제 같이 받아들여 가지고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인구 문제 관련돼서 관광 활성화 특화 산업 뭐 지역 상권권 연계 뭐 이래서 저희 이전에 했던 저기 그 재생 사업 연계하는 스마트 시티 관련된 사업들을 그 조금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요 타이틀 하에 놓고 조금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주려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건 예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그 아픈 손가락 같은 시범도시인데요. 시범도시가 저희가 19년이었나? 요때 거의 마지막으로 뭔가 새로운 거, LH 계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그, 조금 좀 스테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부분 자체를, 그, 어찌됐든, 그, 좀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도 이제 5년 또 추진할 거니까, 5년 안에는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 저 시범도시 서비스 로드맵이라는 거를 여기 이전에 저기 국가 시범도시 할 때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한 4,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요 안에 있는 서비스들 자체가 너무 낡은 서비스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를 좀 새로 리뉴얼하고 그다음에 실증하는 그런 서비스들 일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더 그 국가 예산 더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확대 제공하고 그다음에 R&D나 실증 사업들 좀 유치해서 추진하는 요거는 부산 에코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빌리지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쪽에 조금 R&D 실증 사업들 지금 넣어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계속 해나가겠다라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5년 안에 이제 향후 24년 기점으로 해서 5년 안에 다시 한번 조금 완성해보자 뭐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데이터 허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새로운 플랫폼 모델인데요. 플랫폼 자체가 이제 그 이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은 CCTV 영상 연계 플랫폼 같은 성격이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나 데이터 같은 거가
좀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 새로운 저희가 플랫폼을 3차 그 R&D 때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확산하고 있고 일단 내년이 되면 일단 그 광역 지자체는 거의 다 깔리거든요. 그래서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올해 이제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들 나오게 되면 그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 조금 따라야 된다로 깔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픈 소스로 조금 시스템 만들어주고 거기 서비스에 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데이터 허브랑 연동시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같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만들면서 어쨌든 그 표준은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 표준들 만들어 가고 도시 데이터 자체도 뭐 표준화 시켜 나가면서 뭐 향후에 뭐 큰 꿈이지만 국제 표준까지 이야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데이터 허브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저기 그 플랫폼 스마트 시티 플랫폼은 저희 UCT 때 저 UCT 플랫폼 통해 단순 연계했다가 통플 통해서 서비스들 연계하고 지금 이제 과정이죠. 데이터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확보가 어느 정도 다 끝나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AI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진흥화 플랫폼까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데이터 허브 관련된 것들이고요. 요거 파이어웨어니 저희가 아까 보셨던 그런 데이터 허브 같은 게 이게 이제 유럽에서 그 스마트 시티 플랫폼 표준 같은 데인데 저희 스마트 시티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게 뭐냐면 디지털 트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저희 스마트 시티에서는. 근데 EU나 아니면 일본 5번이나 이런 데들 보면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에 일단 디지털 트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도 그 플랫폼 내에 이제 디지털 트윈 본격적으로 가져가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항상 뭐 부처가 알력 때문에 그런데 그 디지털 트윈을 하는 데랑 여기 스마트시티 하는 데랑 좀 부서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잘 안 붙었는데 그 저희 4차 하면서 그 부서 간 협력을 같이 이끌어내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AI 기반 데이터 허브 거도화라고 그래서 이제 AI들 도입하는 R&D들이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AI는 아니에요. 저희 그 스마트 시티 수준이 그 AI가 그 지금 되게 상용화되고 활성화되는 부분은 어느 쪽이냐면 그 이미지 쪽 있잖아요. AI로 저희 CCTV나 이런 것들 뭐 찾는 거, 영상 관련된 AI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잘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막 실제로 상상하는 그런 AI들 자동으로 뭔가 작동하고 뭐가를 하고 이 부분은 아직은 상상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R&D 관련된 것들 계속 추진해 나가고 데이터 허브도 플랫폼 이번에 만든 것들을 확산하니까 요 다음 단계 플랫폼에 대한 어떤 R&D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솔루션 발굴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거버넌스들을 이제 또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자체, 지방공사, 공단, 연구기관, 뭐 지역 대학들 같이 이 도시 데이터들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뭔가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도 있지만 데이터 거버넌스, 표준 거버넌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조직화하려고 또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트윈 관련된 것들을 스마트 시티에서 같이 넣어서 쓰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번 4차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까지는 이제 기초지자체들을
시도시들이랑 광역지자체들 간에 데이터 연계나 시스템 솔루션 연계까지는 하고, 그다음 광역지자체들도 옆으로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트윈도 저희 데이터 허브 통합 플랫폼 요 같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 시티 플랫폼과 다시 연동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광역 기초끼리의 연계까지를 현재 고민하고 있고, 뭐 최종적으로 국가 차원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흐릿하게 지어놓은 거는 이번 4차 때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요. 4차 때 기반을 만들고 이게 자신 없다는 얘기죠, 아직은. 그래서 요 광역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연결해 보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어반테크라는 용어를 이제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뭐 뒤에 테크 붙이는 거 많잖아요. 프롬 테크라 그래가지고 뭐 저기 부동산 관련된 테크도 있고, 근데 어반 테크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처럼 도시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탄소 절감을 하는 어떤 기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 얼반테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좀 많이 요새는 육성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반테크라는 용어를 이제 스마트 시티의 민간 산업으로 하는 키워드로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사용하고, 이것들을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같이 하고 있고요. 어반테크에서 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도시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성립이 되려면 도시 내에 있는 기반 시설들을 활용 가능하고 도시 데이터를 활용하고 실증할 수 있어야지 이 기업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스타트업과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전봇대에 뭔가 환경 센서를 붙이겠다. 그래도 그거 못 하거든요. 도시 공공 기반 시설에 막 그런 거 뗐다 붙였다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를 도시 기반 시설 교량이 됐건 뭐 아니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들도 같이 좀 활용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실증. 그다음에 동시에 지자체나 공공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 사용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시티도 이런 거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기업이 실증 사업을 하는 와중에 데이터 요구했을 때 데이터 안 주면은 사유서를 되게 길게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인데, 그런 것들 같이 논의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저희 뭐 민간 기업 중심의 어떤 얼라이언스들이 지금 있는데요. 그 기업들 실제적으로 그 기업 모임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표준 같은 경우 표준 관련된 거버넌스. 그래서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보면 타 부처들이나 타 부서랑 같이 협력하는 거를 별로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산업부랑 협력한다라는 것도 이 표준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같이 논의해 가지고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저희 조금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거를 조금 간소화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 융합 얼라이언스 자체는 되게 나열식으로 돼 있던 애들을 이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 중심으로 국가 재편성하고, 표준화 관련된 것도 전담기구 만들고, 규제 샌드박스도 기간을 되게 짧게 만들고 좀 심의도 단순하게 만들어서 좀 가져가는 식으로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민간 주도 산업 생태계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지금 스마트 종합 포털이라고 그래서 smartcity.go.kr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근데 그게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솔루션 마켓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민간 기업이 과 민간 기업 솔루션에 관련된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거 전부 일방향이라서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좀 양방향으로 좀 매칭 서비스 가능한 그런 쪽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이름 자체는 스마트시 오픈랩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가 또 양방향 플랫폼 시스템인데, 어, 요 일본 슈퍼시티에서 하는 내용을 조금 따왔어요. 그래서 슈퍼시티 리빙랩이라는 거, 오픈랩 운영하는 것들을 조금 같이 따와가지고 좀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이나 아니면은 기업 그 서비스 체험단 등 활용하여서 하는 어떤 약간은 보다 조금 전문적인 그 시민 참여 리빙랩도 같이 가져갔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협회 같은 경우 전문기관들 하고 인재 양성은 학문 인재 양성에서 현장 실무형으로 간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뭐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 그 인재 양성 관련된 최상위 그 계획에서 요걸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지금 다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찬반의 논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상위 계획에 따라서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하고 저희 이번에 또 힘 쏟고 있는 게 그 스마트도시 국가 공인 자격증 지금 만들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좀 걸려요. 이게 민간 자격에서 국가 공인 자격으로 전환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같이 해나가는 거. 그다음 저희 산업 관련된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 없어서 이런 승인 통계나 실태 조사 좀 정례화하는 것들까지 해서 향후에 조금 체계적인 그 산업 뭐 현황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산업 정책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들 들어가 있어요. 국제협력 마지막인데요. 관련돼 가지고는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개발도상국들에게 뭔가 지원해주는 어떤 해외 진출들을 그동안 많이 했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선도국, 선진국과도 같이 협력하는 것들을 해나가서 양쪽 협력을 다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그래서 네트워크 저변 확대의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글로벌 의제 개발이나 국제 기준 논의 참여를 강화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글로벌 가장 중요한 의제인 기후 위기 대응이나 디지털 포용 같은 걸 같이 가져 들어가는 게 이런 거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저도 거기 들어가서 잠깐 했었죠. 유엔 해비타트 쪽에서 인간 중심 스마트 시티라는 선언문 같은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한국이랑 독일이랑 프랑스 3개국이 주도해서 그, 그 사람 중심 스마트 시티 의제를 통과시켰거든요. 이런 그 어떤 그 OECD나 국제기구에 있어가지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글로벌 의제, 국제 기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라는 내용들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WSC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하고 있는데 요거 더 강화하겠다. 그럼 매년 조금씩 늘긴 했어요. 그 코비드 때 뭐 한 번 빼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하여튼 LH에서 제일 수고 많으시죠. 뭐 WSC 요 관련돼서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해외 국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그게 KCT 네트워크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2억에서 6억 사이 해외 도시들에서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라고 우리나라에 신청하면 그거 해외 도시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어찌됐든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관련된 그 그런 부분들 좀 강화해 나가는데 얘도 문제가 뭐냐면 일회성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KCT 네트워크들 어떻게 전후방으로 다른 그 EDC나 그 ODA 사업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EDCF나 ODA보다는 좀 유연하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것들 연결한 연결고리 역할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 여기서는 좀 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저희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일단 지원을 현재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47개나 되는 지자체에 저희가 실증 사업들을 했는데
일부 같은 경우는 확산이 됐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확산 효과가 잘 안 일어났어요. 근데 실증을 해보니까 이전에 도입 못했던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들 발굴하는데 유리하다는 거는 또 알았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못했던 확산 쪽의 키워드를 맞춰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타 지역에 확산되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그러니까 처음에 실증했던 거랑 똑같이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화된 플랫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AI나 디지털 트윈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CCTV 기반의 저기 스마트 시티, 국내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허브 관련된 것들,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민간 산업 관련된 거는 저희가 어반테크라는 그 스마트 시티에 특화된 어떤 산업, 민간 산업들을 키워 나갈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이전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랑은 다르게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시의 기반 시설들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 접근하기 어려운 도시 데이터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타트업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지원 방침들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스마트 시티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제 종합계획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좀 빠르게 넘어가다 보니까 중간중간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질문해 주시면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박사님 아주 그 발표 들어보니까 지금 제4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지금 아직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아서 아닌데 그 안에 대한 마치 우리 그 수능 이 교재 이 교과서에 저자 특강 듣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금 4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안이 왜 이런 게 새로운 개념이 나왔지? 왜 이거는 지난번에 있었는데 없어졌지? 뭐 이런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의 이걸 뭐 총괄하신 그런 저자가 저자 특강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온라인이나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시는 분들 좀 자유롭게 코멘트나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 손들 필요 없이 마이크를 켜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저는 인만이고요. 환경대학원에서 사회혁신과 스마트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되나요? 예. 다시 얘기해야 되나요? 예, 저는 김민환이고요. 환경대학원에서 그 사회혁신과 스마트시티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 얘기 잘 들었고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거 한 2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확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환경대학원에 오기 전에 제주의 스마트시티 챌린지에 PM도 했었고,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 도시도 참여했었고,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그 테스트베드 사업도 했었거든요. 쭉 부처별로 다른 걸 보다 보니까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게 2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외에서 볼 적에도 미국에서 했던 스마트시티 팀 챌린지나,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EU에서 하고 있는 호라이즌과 관련된 다양한 R&D라든가 이 사업들을 보게 되면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확산에 대한 거는 퍼블릭 차원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기업의 역할이 일단 서비스 발굴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와 연계된 산업적인 것까지 보게 되면 결국은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도 아마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파블릭적인 개념이 들어가면서도 기업적인 역할을 강조를 했는데 실은 기업들은 그 사업이 1, 2년 내에 끝나게 되면 SPC 문제에서부터 지속적인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확산에 대한 말씀을 아까 굉장히 강조해 주시고 결국 플랫폼이라는 것도 확산을 위한 하나의 그 플랫폼에 있어서 시작점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더 보완적인 게 과연 기업의 새로운 역할이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거 하나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계속 강조하시던 게 결국은 기후와 인클리시브와 관련된 거였잖아요. 포용성과 관련된 것이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자치단체는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실은 어떤 고민인가 하면 중앙정부에서 작년 3월 달에 그 2050 탄소 기본계획을 발표를 해서 그거 6개월 안에 광역 17개가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올 4월 달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다음 달까지. 거기에도 탄소 기본과 관련된 온실가스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계획이라고 이건 또 20년짜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 20년짜리 계획에 스마트 시티도 5개년 계획이 나와서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각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 개의 핵심적인 게 지속가능, 탄소중립, 포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역에서는 부서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너가 그 파괴적인 혁신이 없는 경우에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결국 스마트 시티에서 내걸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포용마저도 결국은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이거에 대한 실천 장소는 지역이잖아요. 광역이고 기초일 텐데 기초가 그러한 법정 계획의 연계성이 취약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혹시나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게 조정되고 역할에 대한 연계성이 강화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지역의 고민을 어떤 그 스마트시티는 어떤 공간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공간이라는 걸 갖고 있고 그리고 법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마트시티 조성과 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내에서 산업에 대한 것까지를 하고 있어서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항상 어려운 질문 주십니다. 나올 때마다. 일단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계획 관련돼 가지고 기후위기나 디지털 포용성 내용도 담게 돼 있고 실증 사업이라는 어떤 중앙부처의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담게 돼 있잖아요. 두 가지로. 제가 아까 얘기를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간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스마트 도시 계획이랑 그다음에 어떤 지원 사업이랑 그다음에 인증제라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도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따로 놀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여기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거에 스마트 도시 계획에서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구축 운영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스마트 도시 계획의 힘이 더 막강해져요. 이제 계획이 없으면 아마 지원을 못 받을 확률도 되게 높아요.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그러면 이제 계획 내부에 우리는 향후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겠다라고 초반부터 잡아놓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된 부분이 계획에도 담겨 있고 실제 돈을 받아야 되는 실증 사업들의 내용들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자체도 이 계획 대비 너네가 얼마나 다 이뤄냈냐를 평가해서 인정을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현재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세 개가 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은 너네가 정말로 지속 가능하거나 탄소 제로나 이런 것들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보자. 그래서 이 평가에서
이제 인증 부여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신 대로 계획이 그냥 여기서는 계획으로 머물기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일단은 계획을 수립해야 구축 지원 사업, 구축 관련돼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구축 지원을 받아서 이게 계획 대비 잘 껐나요? 평가에서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요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요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구조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일단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스마트 챌린지도 만들어 놓고 처음에 돌릴 때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했는데 정말 초창기는 좀 잘 되더라고요. 여튼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따로 놀고 있는 계획이랑 지원 사업이랑 평가를 조금 연결해 가지고 얘기하신 것들 조금 만들어 가도록 좀 노력하고요. 기업 관련된 거는 일단 기업에 뭐 자선 사업하듯이 지자체 서비스를 계속해서 해달라는 거는 사실은 안 될 것 같은 거는 맞고요. 그 대신에 비용을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거 하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 쪽으로 전부 다 연계해서 붙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저기 수용답 버스 같은 경우 이제 자꾸 확대되니까 그러면 그거 하는 데가 어차피 기업이 한 군데니까 플랫폼 한 군데 넣고 이게 자꾸 늘어나게 되면 그나마 운영비가 좀 나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버스 자체에 물리적 인프라가 있으니까 뭐 그게 비싸서 그렇긴 한데 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확대돼 나가면은 좀 줄어나가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건 오히려 저 이번에 베트남 제가 사업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갔다 와서 내가 오히려 거기가 잘하는 것 같은 게 그 다낭에 이제 관광 관련돼서 이제 스마트 시티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관광 기금을 모집하고 하는 그, 그 공기업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재단 같이. 근데 그 다낭이다 보니까 이 관광 관련된 그, 관광객들한테 그 받는 돈 되게 많잖아요. 어디 출입하는 거. 그 돈을 스마트 시티 운영비로 쓰겠다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그랬거든요. 그런 그래서 비용 관련된 문제는 그래서 좀 다각화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일 큰 거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지자체장의 의지라고 저는 지자체장이 의지가 있으면 예산 확보하고 의지가 없으면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이렇게 한다. 저희가 일단 해줘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대한 예산이 얼토당토 않게 들어가지는 않게 해주는 뭐 이런 것들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기업이 막 돈을 번 만큼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서비스들 만들어내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공공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다? 그거 저희 20년 동안 얘기겠거든요. 벌써 그 2000년대 초부터 했던 얘기인데 여전히 그 부분은 답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해외도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긴 하던데 요새 보니까 조금 이야기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진짜로 그 비즈니스가 될 만큼의 모델이면 그건 공공 서비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민간 서비스 바로 가버리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늘 하던 고민이고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딴 곳에 못 드린 게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뭐 질문할 텐데 그 장표 17쪽에 보시면 이제 플랫폼 도시 해가지고 성공한 A 도시의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B 도시에 좀 커스터마이징하고 하면 훨씬 더 이 시스템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선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도시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그게 플랫폼이든 뭐 세부적인 시스템이든 간에 좀 확산을 시킬 만한 표준화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지금 소프트웨어 역량이 사실 이제 미국에 거의 소프트웨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디지털 트윈이든 뭐든 간에 과연 우리 자체적인 그런 뭐 플랫폼, 시스템, 솔루션 표현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국제적인 선진국하고의 협력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표준의 문제 가지고 좀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게 첫째 질문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규모로 봐서는 지금 막강하게 중국이 이쪽 그 스마트 도시 쪽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제 그 이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또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도 많고. 근데 이제 우리하고는 분명히 이제 이런 이념적 가치관도 좀 다르고 법제 뭐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워낙 그 규모가 크니까 중국의 흐름하고 우리가 흐름이 좀 비슷한지 뭔가 좀 중국하고도 같이 갈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중국은 완전히 따로 가고 북미하고 유럽은 협력해서 같이 가는 건지 그런 뭐 기술 동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것 같겠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허브 요거 플랫폼 자체는 저희가 국가 R&D로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기 국제 표준을 따르는 데이터 허브예요. 그래서 저희 국산이고 그래서 얘가 표준화돼 가지고 확산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표준에 맞는 데이터 허브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니까 그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그 국내 독자적인 기술이면서 동시에 국제 표준 따르고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었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그 표준 관련돼서 제가 ISO TC 쪽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TC 268이 이제 그 스마트시티 표준인데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표준 관련돼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플랫폼 관련된 표준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그 이렇게 저기 하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부 통합 연계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랑 중국이 좀 제일 강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자기네들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 플랫폼 표준을 되게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나서가지고 이거를 또 우리 거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재밌는 게 하나라도 한국 하나라의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그냥 그 얘기 나온 거는 되게 오래됐는데요. 그 양쪽 국가가 서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좀 끌고 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연계 표준이나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인데 뭐 이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플랫폼 자체로 보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현재까지. 중국 쪽에서 뭐 가끔 되게 화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또 물어보니까 지금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화면이 아닌 걸 띄워놓고 한 때도 많대요. 그 중국 애들 같은 경우는 전시장 같은 데 보면 되게 화려한데 이제 뒤에 보면 그냥 PT 띄워놓고 실제 현황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쨌든 전국적으로 다 확산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들 많이 해봐서 나쁘진 않은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더 빠르게 발전할 거냐? 그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기는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실증이라는 그 과정이 필요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 같은 나라들은 규제 샌드박스도 적용을 해서 일부 규제도 유예하고 실증이란 거 통해서 전부 검증하고 그다음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 과정 자체는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고 워낙 많이 하니까 전 세계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몇 개인지를 모르거든요. 지금 중국의 스마트시티 지원 사업이 몇 개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780에서 뭐 800개 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던데요. 근데 뭐 아무래도 빠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약간 또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스마트시티 추진하는 게 이번에 저희가 센터도 한국식 센터도 하나 지어주고 그거에 이제 서비스 연계하고 하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이제 좀 완전하게 한국식 스마트 시티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확산돼 나가는데 해외에서는 또 근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방식의 스마트 시티라 걔네들 좀 거부감이 있고 약간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데 지금 서부가 막 난리가 난 게 CCTV만 달아도 문제 안 생길 것 같은데 죽어도 안 달잖아요. 걔네들 잘 안 달기도 하고 공공에서 경찰들 순찰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면 미국이나 유럽은 또 약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한국식이랑은 조금 다른 협력이 필요하고 그 대신에 저런 협력을 많이 해요. 글로벌 의제나 요즘은 아젠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합의하고 그 그런 거 좀 세게 나가면 또 중국이 힘들어지겠죠. 뭐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뭐 글로벌 스마트 시티 선언 뭐 이런 거 하니까 저희가 하는 거 자체가 보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협력은 사실 선진국들이랑 좀 같이 해 나가고 있고요. 선진국 자체에서는 사실은 막 기술적으로 막 엄청난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라는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 대신에 쟤네들은 확실하게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랑 비전이랑 뭘 지켜야 되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철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론적인 거는 굉장히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조금 같이 어, 해외 쪽이랑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의 방식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중국과는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라이벌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쪽도 이제 동남아 국가부터 시작해서 해외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터나 데이터 허브 플랫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한국식 스마트 시티 스타일도 조금씩 많이 확산해 나가고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분들 질문 좀 하시거나 코멘트.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재용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전영환 연구원입니다. 네, 사실은 데이터 허브로 나가는 방향이 사실 저 같은 연구자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소식일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 양질의 조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데이터 허브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여러 표준화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공유하고 솔루션들을 이제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면 좀 더 이제 많은 시점에서 점차적으로 특성이 되고 많은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에서 폭넓게 그 데이터 측정되어서 좀 더 강력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K 스마트 도시를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수출하시고 점점 더 적용 범위 늘려가는 식으로 이제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도시 교통량을 CCTV를 측정할 수 있지만 관련해서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거부감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못할 것이고 새로운 데이터 방법론에 대한 또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제시가 되고 결국에는 지금 2026년 이내에 완료된 최초의 데이터 플랫폼이 결국은 업데이트가 되고 점점점 애드온 방식으로 붙여져야 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어떻게 활류해 나갈지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 듣고 싶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국내 스마트시티 확산에 관련해서도 이제 국내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도시 배경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도심 지역을 재생하는데 스마트 수리를 활용한다든지 농촌 도시에 스마트 수리를 꾀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도시가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좀 더
삶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식으로 여러 도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기존에 있던 도시들이 스마트 도시화가 된다면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 신규 진입하는 도시들이 새로 이런 사업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동안 축적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관리 역량이라든지 스마트시티 관련된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걸린 어떤 그 장애물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이런 그 갑작스러운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만한 어떤 그 뭐야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아까 요거부터 간단한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게 저희가 플랫폼 관련된 건 사실 요거에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현재는 그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전에 과기부의 데이터 댐이나 이런 것들 제가 보면서 저희 잘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모든 데이터를 한 큐에 다 표준화 시켜가지고 다 넣겠다라는 그런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잘 안 믿거든요. 그게 가능할 거 안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 데이터 허브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서비스 실증 사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새로 생겨나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그 순간에 이제 표준화시키고 왜냐하면 데이터에 연동시켜야 되니까 하고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걔도 데이터 허브에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얘도 표준화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데이터 관련된 표준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써버리면 되는 거고요. 교통 관련된 거 이런 건 이미 데이터 표준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거 그대로 따라 쓰면 되니까 그건 그대로 두는데 기존에 없던 것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데이터 허브에 넣을 때 신규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화 시켰으면 그거를 중앙 차원에서 보고 이 이후에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이 기준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된 표준은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데이터는 어쨌든 서비스가 확대되는 때만큼 이게 계속 확보되는 그러니까 점진적 확보 방식으로 저는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오히려 쓸만한 데이터, 그러니까 막 데이터 다 때려놓고 쓸만한 데이터 찾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다 쓰는 데이터들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조금 현재 일단은 생각을 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이제 많이 모여지고 하는 거는 그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돼서는 약간 그래서 데이터 확보가 어느 정도 끝나야 사실은 뭐 AI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현재는 2030년까지는 지능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규 취집 도시들이 축적된 것들을 사용한다라 이게 갑자기 축적된 걸 사용한다는 말이 제가 정확하게 의미를 몰라가지고요.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쨌든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런 것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화가 될 텐데 그러면은 기존의 도시들은 점진적으로 발전이 가능하지만 신규 진입 시에는 이미 주어진 표준을 이제 시작부터 따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따라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이게 최종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하나의 도시에서의 그 플랫폼 자체의 형태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저렇게 되지만, 저기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표준화된 플랫폼을 확보하면 저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을 같이 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약에
향후에 그냥 상상을 해보면 스마트 시티를 새롭게 추진하는 도시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마 그 데이터 허브라는 그 국가 스마트 시티 표준 플랫폼과 연동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이 연동되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그 서비스들을 막 확보해 나가기 위한 데이터나 서비스들을 같이 가지려면 당연히 기존에 연동되는 데이터 허브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들도 그 당연히 그렇게 맞춰갈 수밖에 현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들어왔을 때 모든 데이터들의 표준을 맞춰야 된다는 게 그렇게 되게 어려운 일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신가요? 그 장표 15쪽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박사님이 이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 도시 구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13개 이제 추진 과제가 나오잖아요. 13개 추진 과제 나오면 그 상대적으로 좀 시민 내지는 사람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냐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이 선진국의 이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시민들의 요구 뭐 이런 거에 충실히 뭐 그런 요구들을 반영해서 과제가 추진되고 또 추진 방향이 설정되고 또 그렇게 가다가도 시민들이 특히 이제 뭐 이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 추진이 중단되거나 수정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보면 이제 공감, 기술, 산업, 또 국제 이렇게 가시면서 상대적으로 시민의 비중이 좀 약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시민들이 다 이른바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프로슈머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이 뭐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웨어러블이라든지 인베디드 된 그런 아주 그 기기들이 사실상의 이제 이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로 작동이 되고 또 시민 스스로가 이런 분석을 해서 그 분석에 따라 합리적인 아주 가성비 좋은 효율적인 그런 행태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시민의 진화 뭐 이런 것들을 좀 담았으면 싶은데 제가 지금 4차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은 약간 중국이랑 좀 비슷한 느낌? 그리고 사우디, 싱가포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전문가가 막 완벽하게 쭉 해서 컴프레hen시브하게 한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의 이 국가가 만든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과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같은 상당히 좀 강제적인 그런 계획에서 상당히 좀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좀그 인디케이티브한 뭔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로 하는데 특히 이 분야는 저는 스마트 도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술 환경이나 또 시민의 의식 구조가 대단히 개방적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전 세계를 여행하고 접촉하고 경험하고 그걸 공유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단히 이제 개방적인 시민들이 사는 도시 공간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뭐 농어촌, 뭐 대도시, 중소도시 할 것 없이 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도시라고 보면 좀 시민이 가진 그런 특성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개방성 또는 속도 또는 참여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최종 안에 좀 담겼으면 싶은데 제가 받은 느낌은 좀 사우디나 싱가포르나 중국이랑 여전히 비슷한 게 아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훨씬 더 참여지향적이고 시민 주도적인 그래서 약간 좀 북미나 유럽에 그게 좀 담아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나 디지털 포용성도 사실은 과제로 던져진 건데 저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시민들하고 거의 인베디드 된 과제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좀 보면 기술 지향, 산업 지향 또는 글로벌 보면 다분히 이게 이제 국가 경쟁력 뭐 이런 좀 인식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그런 뭐 이게 어떻게 그 발현될지는 모르지만 비전하고 추진 과제는 좀 이렇게 수미상을 안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 저한테 국토부가 멘트를 하라 그러면 이게 수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한번 뭐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네, 맞는 말씀이시니까요. 일단 근데 이제 뭐 저희 모든 국가 계획이 다 그렇듯이 이제 법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게 일단은 발목을 잡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뭐 아시겠지만 이게 뒷부분에 보면 누가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것도 교수님 말씀하시기 맞습니다. 그게 사업 기반일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또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가 막 비전 목표 이런 것도 또 이쁘게 썼다가 추진 전략 딱 하면 이제 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항, 이거 저희가 13가지인가 뭐 그래요. 스마트 도시 법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이제 국가 계획이라는 거는 그거에 맞는 또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다른 어떤 그러니까 선언문이나 선언이나 뭔가 이렇게 크게 가져가야 될 아젠다나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선언하는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국제기구나 유럽이 보면 무슨 선언 해가지고 되게 좀 큰 방향을 그런 식으로 끌어버리는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비전이랑 목표를 갖고 큰 방향을 딱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 방향에 맞춰야 된다 정도로 해서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 법으로 인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내용에는 이렇게 좀 숨어 있는데요. 저희가 3차 때 확실하게 시민이라는 거를 땡겨서 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하나 더 나아갈 수 있는 시민이라는 것들이 어떤 건가에 대한 거를 아직 사실 답을 못 찾았다고 그래야 될까요? 현재 있는 수준에서 뭔가 확실히 한번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계속 잘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게 또 아니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담기가 애매해져 버리는 부분 그런 한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민과 관련된 부분은 저 그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유엔에서 이번에 발표했던 거 그 사람 중심 스마트 시티라는 그 의제 자체를 한국이 어쨌든 주도했던 3개국 중에 하나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보면 좀 한 발자국 더 나갔다 그래야 될까요? 사업에 머무르다 그 정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짧은 질문 하나 하고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안는 문제 중에 고령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수도권은 아직 뭐 당장 그런 문제가 없지만 사실 이제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뭐 그런 추세가 있고 여기 어떤 형태로든지 스마트 도시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에 뭔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뭐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어젠다를 요 지금 4차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에서 혹시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있긴 한데 좀 약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를 해라라고 주기보다는 그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사실 기본 취지거든요. 3차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거야라기보다는
그 규제 샌드박스 뭐 이런 거 적용해서 더 잘 찾을 수 있게 가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요 내용으로는 들어는 가 있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 스마트 서비스 보급이라 그래서 그러면 요게 이제 지원 사업이 되면 일단 이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근데 예시가 좀 약해요. 아직은 저도 보면서도 이쪽 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딱 느낄 만한 그런 솔루션을 아직 못 찾고 있는 중이라 향후 한 5년 동안 좀 좋은 거 저도 좀 찾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씨. 예, 저도 그 간단한 그 카멘트까지 포함한 걸로 해서 같이 좀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AI하고의 연계성입니다. 지금 이게 5년짜리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모든 뭐 CSMWC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IT 기기전이나 다바스 포럼이나 모든 거에 핵심적인 것들이 AI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게 많이 강조가 되고 그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AI의 기능은 뭐 짧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빅데이터화해서 예측하는 모형으로서의 AI가 하나 있고 로보틱스와 연관된 생산성에 있어서 그 산업의 전환까지 포함하는 AI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젠 AI, 그러니까 지금 뭐 챗GPT 같이처럼 인간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AI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이 모든 거의 핵심은 데이터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2030년에 2024년에 가장 그 중요한 핵심 기술 30가지라고 해서 가트너가 발표한 거를 보면 거기에 뭐 합성 데이터라는 거 하고 날리지 그래픽스라고 하는 30개 중에 2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기종 데이터 간에 서로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텐데 저희가 스마트 도시 법상에도 부칙에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단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예를 들면 그게 뭐 혁신지구가 될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에 굉장히 어떤 특정 지구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과 기술과 그거를 사용하는 시민이 같이 연계되는 그러한 하나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뭐 시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고 좀 뎁스가 깊은 뭐 기술 생활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어떤 도전적인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차피 결국 AI에 대한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에 대한 인클리시브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정도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을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의견 공유시고 저도 되게 공감합니다. 근데 도시 공간은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기술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저희도 AI 관련된 고민들도 현재는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 플랫폼이 작동 가능해야 그다음부터 뭐 AI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근데 어쨌든 방향 설정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말씀하신 내용 이렇게 잘 새겨 들어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이제 많은 얘기, 제너럴한 일반적인 얘기도 했지만 스마트 도시에 특히 이제 국가가 하는 제4차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을 중심으로 좀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게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됐고 뭐 논의를 하고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누가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고 또 뭐 예산 규모 이런 게 나올 텐데 1차, 2차, 3차에 비해서 4차가 뭐 이런 주체 또는 뭐 가버넌스 그리고
투자 규모 또는 투자의 어떤 그 방식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이전에는 정부 주도였다면 뭐 지방이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이 오히려 더 주도를 한다든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마지막 네네 그 설명을 해주시고 이건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님의 의견이겠지만 그래도 뭐 이 박사님의 의견이면 거의 저는 뭐 그냥 그게 십중팔구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말씀 주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에 이제 언제까지 할 거라는 연도들은 쭉 다 있거든요. 여기 내용 보시면 네.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보시면 24년부터 하고 25년부터 하고 뭐 이런 것들 쭉 돼 있고요. 참여 주체에 대한 확대는 이게 데이터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게 기존의 공공 서비스 연계 거버넌스보다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공단, 사실 공공 데이터라 그러면 거의 공사공단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자체보다는. 그래서 그곳과 협력, 그다음 그것들 활용하는 주체에 대해서 그 대학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까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넓혀지는 거버넌스 측면이 있고요. 이전보다는. 그다음 마지막에 예산 관련된 거는 이거는 이제 이거 전체를 다 잘 하려면은 뭐 3차 때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정책 결정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이 잘 실현되도록 좀 돈을 예산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땄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좀 긴축재정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새 중앙부처가 그래서 조금 그거는 향후에 뭐 좀 또 더 인정받으면서 더 많이 따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 반에 걸쳐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고 또 우리 참여자들하고 아주 좋은 질의응답 해주신 이주영 박사님께 박수를 치면서 오늘 진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기획포럼 스마트시티 현황과 향후 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박수부터. 감사합니다. 네.